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감각과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외부 세상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우리 뇌가 해석한 정보, 우리 뇌가 이해한 정보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 뇌가 이 해석하는 세상, 우리 뇌가 해석하고 우리 뇌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뇌가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대로 좀 보고 듣고 싶어하는 모습대로 좀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ception.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지심리학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있는데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가 그런 분야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마주쳤을 때, 우리 인간이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 뇌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우리 뇌가 어떤 스토리를 짜내느냐, 우리 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물리적인 여러 자극들을 해석해내서 이야기를 펼쳐내느냐, 그거에 관련된 학문이 이제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심리학의 이론 중에 특별히 감각과 지각이라는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극을 감지한다는 게 결국에 뭐냐,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들릴 만큼 충분한 자극으로 어떤 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을 막고 뭐라고 얘기한 거 들으신 분? 뭐 아무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뭔가 뻥긋뻥긋 했거든? 근데 이렇게 충분히 그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극의 강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것과 같아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TV 소리 되게 크게 또는 뭐 음악 볼륨 굉장히 크게 해놓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밥 먹어라 했는데 그 밥 먹으라라는 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겠지, 볼륨이. 밥 먹으라고 했지! 라고 이제 얘기할 때까지 어떤 볼륨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자극들을 느낀다는 거는 그래요.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만큼 충분히 그 강도, 인텐서티가 크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간혹 착각하죠. 뭔가 존재하면은 느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이 충분히 커야 느껴요. 어딘가에 저기 지금 저 문에 아주 정말 좁쌀만한 벌레가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좁쌀만한 벌레여가지고 안 보여. 그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게 안 보여.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다고 여러가지 경보 같은 거 뜨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미세먼지 정도는 그게 입자들이 모이면은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뿌연 게 보이지. 근데 어쩔 때 초미세먼지 이런 거는 정말 더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이라는 것은, 그 자극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걸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을 배웠으면 이걸 좀 구분해야죠.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를 감지하는 것은 좀 달라요. 뭔가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달라요. 뭔가 존재한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내가 늘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강도가 충분한 밝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형광등이 있구나, 밝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지, 빛의 강도가 희미하게 있으면은 있으나마나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 강도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그 색의 변화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색깔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그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거지.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인지 구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는 것과 감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게 존재하는 대상이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극을,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가리키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 역치라고 불리는 겁니다. 역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한다면 끓는 점 같은 거예요. 그 임계점이 넘어야 들리고, 그 임계점이 넘어야 보이고, 그 임계점이 넘어야 뭔가 느껴지고, 어떤 임계점이 넘어야 뭔가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임계점을 가리키는 말이 역치라는 말이죠. 역치. 스레시홀드인데, 그래서 절대 역치라는 것은 자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강도예요. 어떤 빛이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빛의 밝기,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리의 강도,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크기,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물리적인 전기 충격이 있다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자극, 그런 게 다 역치라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압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온도가 지금 뜨끈뜨끈한 게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그 따뜻함,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맛의 변화, 짭짤한 맛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그 소금의 양, 또 달달한 걸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당분의 양,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뭔가 자극이 존재한다는 거, 이 세상에 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에는 다 절대 역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절대 역치를 알아보기 위한 그 아주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실험 방법은, 뭐 10명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이 그게 있다, 그 자극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자극의 강도, 그거를 늘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자극의 최소 강도라고 본 거죠. 최소 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항상 50% 절반의 사람들은 동의를 해야 돼요. 어떤 소리가 삐 하고 들렸는데 그 소리가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어야 최소한의 자극의 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대 역치죠. 그래서 절대 역치는 평균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자극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해서 그렇다, 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 수준이에요. 어떤 빛의 밝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빛의 밝기를 서서히 올려가다가 50%가 넘는 사람들이 오, 빛이 있네요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 수준, 그게 절대 역치입니다. 또 소금을 조금씩 물에다 조금씩 물에 타는데 그걸 이제 블라인드를 딱 가려놓고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를 가려놓고 안 보여주고 조금씩 타다가 오, 소금만 느껴져요 라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그 수준, 그게 이제 절대 역치고,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굉장히 뭐 멀리서 조금씩 바람, 압력을 불어넣어. 근데 그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서히 이제 그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선풍기 바람처럼 막 1단, 2단 하고 확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높여간다고 했을 때, 오, 바람이 느껴져요, 압력이 느껴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게 50% 이상이 되면은 그게 그 압력의 절대 역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역치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들 정의를 해왔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절대 역치의 예시들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이미 좀 몇 가지 얘기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각적인 절대 역치는 뭐냐? 한밤에 50km 전방에 있는 촛불 한 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시각이 1.0일 때, 그러니까 교정시력 포함해서, 여러분 안경 쓴 사람들 너무 막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교정시력으로 1.0인 것이지, 예, 벗으면은 막 눈 엄청 나빠요. 근데 아무튼 교정시력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밤에 50km 전방에 있는 촛불 한 개, 뭔가 그 빛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시력이 그래도 좋은 편인 거죠. 혹시 여러분 그래서 뭐 스파이 관련된 영화들, 뭐 군사 작전 같은 거 하는 영화들, 전쟁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늘 차량들이 어떤 차가 이동을 한다거나 군대가 이동한다고 했을 때 불을 다 끄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매복 같은 거 해야 될 때, 중요한 작전, 아주 기습 공격 같은 거 해야 될 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동하면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50km 전방에 있는 촛불의 한계도 감지하는데 아무리 멀리서 군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횃불 같은 거 하나 드는 순간 발각되는 거지. 그리고 뭐 스파이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모닥불 같은 거 피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닥불 피우는 순간 내 위치가 발각되니까. 그건 심지어 또 연기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밤에는 연기가 잘 안 보인다고 치더라도 그 모닥불의 불빛은 보이는 거죠. 심지어 동굴 안에서 그럼 피면, 모닥불 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굴 안에서 펴도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충분히 깊숙한 동굴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이게 최소한의 자극인 거죠. 50km 전방에는 촛불 향계. 또 6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시계 소리. 이게 이제 청각 자극의 최소 역치입니다. 절대 역치예요. 우리는 6m 떨어진 곳에서 있는 째깍 똑딱똑딱 하는 그 시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계가 우리 저쪽 벽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 목소리 때문에 묻혀가지고 저게 잘 안 들릴 수 있지만은 진짜로 이 교실 끝에 제일 끝에 앉아있는 사람은 6m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저기서도 저 시계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 역치입니다.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는 8리터 물에 녹인 티스푼 1개분의 설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역치인 거죠. 8리터면은 그 여러분들 그 1.5리터 뭐 페트병에 든 거 한 4-5개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약간 많은 물인데 그런 많은 물을 막 큰 세수대야대에 다 부어놓고 설탕 1스푼 딱 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설탕 들어갔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각 같은 경우는 6m 6개 방에 퍼진 한 방울의 향수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 누가 향수 한번 그냥 이렇게 딱 뿌리면은 그 향수 냄새가 방 전체에 순식간에 확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향수 뿌렸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또 데오드란트 같은 것도 이렇게 옷에 있는 그 악취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뿌린다. 고깃집 갔다 와서 막 옷에다가 그 고기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뿌린다. 사실 한 번만 뿌려도 그거 뿌리고 왔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촉각이라는 부분에서도 민감한 편이에요. 우리 인간이. 뺨에서 1cm 떨어진 곳에서 나는 곤충의 날개짓. 특히 이제 팔이나 모기의 날개짓도 금세 막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름철에 모기 같은 게 우리 근처에 오면은 이제 소리도 벌써 나기 시작하죠. 윙윙 소리도 나기 시작하고 그 날개짓이 우리 그 압력을 막 발생시키면서 내 피부를 약간 자극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역치가 사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 촉각 5가지 영역 모두에서 민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민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예민해라고 불리는 사람은 물론 우리 절대역치라는 거는 10명 중에 5명이 그 자극이 있다라고 동의하는 그 수준이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보다 이전에 그 자극이 있다는 걸 벌써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앞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시각 측면에서 촛불 50km 전방에 있는 촛불 1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막 60km 전방에 있는 70km 전방에 있는 촛불 1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훨씬 민감한 사람이죠. 또 6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시계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7m, 8m 떨어진 곳에 나는 시계소리도 되게 신경 쓰고 또 밤에 그래서 어느 곳에서 시계소리가 막 들리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잠 들기 위해서 어렵다.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만약에 고생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면은 또 밤에 뭐 윗집인지 옆집인지 아랫집인지 그 물 살짝 그렇게 틀어서 잠깐 막 손 씻는 소리에도 나는 막 금방금방 민감해서 막 깨는 사람이다. 그럼 청각적인 민감도 예민함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겠죠.
또 나는 이 8리터에 있는 티스푼 1개 정도 뿐만 아니라 뭐 10리터에 넣어도 티스푼 1개 나는 구분할 수 있다. 설탕 막 소금 막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미각의 측면에서 민감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아주 살짝만 뭔가 첨가하더라도 이거 조미료 뭐 넣었지, 또는 살짝만 뭐 첨가해도 향신료 뭐 넣었지, 또는 어떤 요리 재료가 있었지 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미각적인 예민함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아마도 뭐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은 다른 것에 있어서의 절대역치나 민감도는 잘 모르겠는데, 미각에 있어서의 민감도는 또 오래 연습을 해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살짝만 변화돼도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6개 방에 퍼진 한 방울의 향수 정도가 아니라 이 뭐 교실 크기에, 강의실 크기에 한 2개 정도 붙여놓은 큰 대형 강의실에 퍼진 향수 한 방울도 나 느낄 수 있다. 너 지금 누가 어떤 향수 지금 썼는데, 또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향수 그 뭐 샤넬 넘버 5 이런 거 쓰면은 누가 지금 넘버 5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바로바로 난 감지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실이 있으면은 대학교 강의실 문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저 들어온 학생 어떤 향수 쓰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정도면 후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또 촉각, 뺨에서 1cm 떨어진 곳에서 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이렇게 멀리서 2cm, 5cm, 10 뭐 몇 미터 거리에 있는 것도 막 나는 막 감지하고 느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누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라도 그거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고 그 압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뒤에서 누가 좀 놀래키려고 하면은 이미 알아채고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뭐 이제 그런 식이 되면은 이 촉각적인 민감도는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절대 역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절대 역치의 어떤 기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은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예민한 사람 이렇게 이제 칭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소 신경질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뭔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도 누가 막 다리 떨고 막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못 견디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좀 그래도 낮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둔감하다고 이제 표현한다면, 상대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누가 막 다리 떨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민감도가 높고 예민한 사람들, 절대 역치 수준이 낮은 것까지도 다 감지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제 다리 떨고 그러면은 되게 못 견딜고 되게 야 그만해라 막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면 아무래도 좀 사회생활에서 간혹 좀 힘든 점이 있겠죠. 직업을 찾을 때도 주로 이제 혼자 하는 뭔가를 뭐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면은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나중에 뭐 확인만 받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거나. 근데 이제 반대로 절대역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사람은 둔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둔감한 것도 이제 정도가 있는 거죠. 너무 둔감하면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막 여기와 그 가스 냄새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해서 벌써 대피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지하지 못해서 대피하지 못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 또 집에서 이 가스불 잘못 틀어놓고서 이렇게 냄비가 계속 끓고 있다가 이제 못해서 그 냄비 물이 다 쫄아가지고 타고 있는데 그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둔감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둔감함과 이 민감함의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는 존재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특수한 경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특수한 경우 굉장히 이제 둔감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어디쯤이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제가 이성균 씨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은 이 이성균 씨가 맡은 배역이 후각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 특별히 뭔가 조금 땀에 쩌든 냄새 뭐 이런 거, 걸레를 오래도록 안 빨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약간 뭐 곰팡이 냄새야 무슨 땀 쩌든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막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코를 이렇게 막는 거거든. 또 어떤 냄새가 났을 때 뭔가 냄새가 선을 넘어와 막 이런 대사를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민한 사람. 그런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둔감하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예민한 사람, 또 모든 부분에서 다 둔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나는 뭐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에서는 좀 덜 예민한데, 특별히 후각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예민해. 난 미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민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제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은 다른 것들은 좀 둔감할 수 있지만은 미각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민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절대역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한계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눈이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최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뭔가 손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청각적인 부분도 그 청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감당이 안 돼서 손상이 일어나요. 일단 그리고 시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는 지금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요 조명 정도예요. 이 조명 이상으로 자극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은 눈에 되게 무리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일식 같은 거 있을 때 맨눈으로 태양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용기라는 것으로 가장해서 막 발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이 진짜 실명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각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콘서트장에 오래도록 노출되면은 이게 이제 그 100데시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최대 한계치인데, 콘서트장은 100데시벨이 훨씬 넘거든요. 120데시벨 정도 돼요. 이렇게 콘서트장의 소리 한 2시간 정도 노출되고 나면은 사실 청각이 조금 손상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특히 최근에는 꼭 콘서트장이 아니더라도 개인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셋 같은 걸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과도한 이어폰 볼륨을 사용해서 뭔가 음악을 계속 듣는다거나, 또는 뭐 영화 같은 걸 이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과도한 이 볼륨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청각, 이어폰 끼는 것만으로도 청각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폰 그 볼륨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줄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제 내가 자주 이어폰을 끄고 뭔가 음악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볼륨을 지금보다 한 2단계 정도 좀 줄여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따라서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100데시벨이 넘어가는 그 구간을 이렇게 볼륨에서 표시해 놓는 그런 스마트폰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뭐 과도한 볼륨입니다 안내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볼륨을 높였습니다라고 안내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그 100데시벨 넘는 부분 앞에까지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다가 100데시벨 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그런 스마트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내에 잘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직업상으로 이런 직업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행장 같은 데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게 된다, 특히 이제 비행 활주로에서 그 안내하거나 아니면 관제 스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귀를 늘 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비행기 활주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헤드셋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들으려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거야. 귀에 막 비행기에 그 이륙할 때 또는 착륙할 때 그 엄청난 소리가,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콘서트장에서 나는 소리보다 더 크거든요. 140데시벨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계속 뜨고 내리고 하는, 우리나라 뭐 인천공항만 해도 5분에 한 대씩 계속 뜨고 또 5분에 한 대씩 계속 착륙하고, 이런 소리에 노출되다 보면은 귀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 보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격 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격장에서 그 팡팡 이렇게 총 쏘는 소리도 데시벨이 순간적으로는 콘서트장보다도 더 높아져요. 아까 비행장만큼 14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격 연습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이렇게 뭐 조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에 이런 마개를 꼭 해야죠. 왜냐면은 잠깐 쏘고 가는 훈련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계속 그 소리에 노출되면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감각기관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잘 알고 그 밑으로 늘 자극을 여러분들 이 이하에 있는 자극들을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